양도세법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도인이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를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게 봐야 될 게 네, 안녕하세요. 빌딩지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영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양도세법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기사가 나온 거는 1월 달에 나왔어요. 근데 시행을 2월 말에 이제 한다고 해서 아직 공표된 건 아니지만 맞아요. 저희가 네. 이제 2월 말이 돼가기 때문에 시점이 다가와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고요. 개정안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이제 빌딩 시장에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예요? 양도세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양도일 기준으로 기존에는 받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예전에 22년도에 또 개정이 한 번 됐었어요. 원래 매도인은 주택으로 양도를 할 때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요청을 하고 매매 특약에 의해서 매도인이 용도 변경 또는 멸실을 했을 때 잔금일 기준으로 보지 않고 원래 기존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보게 됐었는데 22년도 10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안 됐었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바뀌었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완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2월부터는 매도인이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기존에는 못 받았었던 거를 이제는 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A라는 분이 계세요. A라는 분께서 예를 들어 30년 전에 주택을 취득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살고 계셨어요. 그리고 밑에 층은 임대를 주고 계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0년 동안 살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2025년까지 오신 거예요. 거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거에 대한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라는 건데요. 계약날 주택이었어. 하지만 잔금 시에는 이게 멸실이 돼서 토지 상태가 돼 있거나 혹은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어 있어. 그래도 계약날 기준으로 세법을 계산한다고 해서 그 후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그런 혜택이었는데요. 22년도에 우리 진영쌤 말대로 잔금 시점에 예를 들어 토지나 근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동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은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택 상태로 매입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강남에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게 22년도를 추이를 보면은 22년도 10월에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때 되게 다툼이 많았어요. 멸실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했는데 12월 달에 멸실도 똑같이 이제 다시 얘기가 나왔거든요. 1월 달에 이제 발표된 개정안이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멸실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비과세를 받네 안 받네 그냥 주택 상태로 사면 되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문제점을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강남의 주택 건물들이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왜냐면 일단 보유세 많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에 대한 대출이 지금 많이 막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산다는 거는 대출도 안 나올 뿐더러 설사 법인이 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를 맞습니다. 13.4%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주택을 인수해서 그 주택을 어떻게 할 건데? 아무 수익도 안 나는 그냥 오래된 노후주택을 사서 뭐 할 거냐고. 대부분들 그걸 사는 목적은 리모델링을 뭐 근생으로 해가지고 임대를 주거나 혹은 내가 쓰거나 철거를 한 다음에 신축 건물을 올려서 내가 거기에서 뭐 사옥을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이런 개발 목적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들 그 오래된 노후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개발 행위 자체는 노후된 건물이어야만 가능해요. 새 건물을 누가 그렇게 사겠어요? 그리고 새 건물을 사가지고 누가 부시겠어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거의 2년 동안 거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5년이 되면서 지금 이제 그거를 정상화 이제 시키는 그런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2년 동안 불합리했지만 또 정말 이 상속세 때문이나 다주택자 분들은 아 그래 그냥 세금 더 내더라도 팔아야겠다 이러신 분들만 정말 소수만 계약 진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거는 매물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되겠다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그 매도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세금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또 설명드리면은 또 매물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불과 지금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이 기사가 나온 지. 생각보다 지금 현재 그 노후주택에 계신 매도자분들이 정보를 접하신 다음에 오히려 지금 매매 시장에 이렇게 물건을 내놔볼까?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금. 근데 이분들도 지금 현재 이게 시행된 게 아니니까 시행된 다음에 내놓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이 개발할 수 있는 물건이 22년, 23년, 24년보다는 더 그래도 풍부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는 시행 이후의 계약분부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바뀌면서 거래가 뚝 끊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풀리면 거래는 다시 활발화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또 연달아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뭔가를 사서 개발 행위를 할 때 기존 법인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들 신생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은행에서는 신생 법인이 대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은행권에서 좋게 보는 시장이 다시 왔을 때 그거는 이제 활발해질 것 같은데 현재는 은행의 대출에 의해서 당장 막 이렇게 활발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혹은 이제 이런 개발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출이거든요. 한도도 적게 받고 이자도 비싸게 받아. 이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왜 개발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모델링을 하건 신축을 하건 지금 공사비가 비쌉니다.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조금 이제 안정화는 됐어요. 근데 요거는 어쨌든 한번 올라갔던 공사비는 내려오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조금 활발해진다면은 또 금액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는 또 매수자분들이 또 이제 시도해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임대업을 은행에서 안 좋게 보지만 이렇게 되면은 은행도 이제 대출 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가계대출도 있겠지만 기업대출도 굉장히 은행에서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안에는 그래도 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래 다 갈 수는 없거든요. 보통 4분기는 정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대출을 안 받잖아요. 그럼 기회가 3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급매물을 항상 보고 다니시고 정보를 항상 공부를 하시고 주변에 인맥 잘 쌓아 놓으시고 이러다 보면은 은행에서 대출 이게 딱 바뀌었을 때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규제가 풀렸을 때는 은행에서 도와줄게 했는데 안 됐고 이제는 정부에서 풀어주니까 은행 쪽에서 아직 잠깐만 기다려 약간 이런 느낌인 거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네. 맞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잖아요. 지금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을 내보내야 되고 각 부처에 있는 국가산업 발전에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미는 사업에 막 돈이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은행권에서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차렷 다들 상태. 그렇죠. 차렷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당연히 잘 굴러갈 수가 없고 회사가 안 돌아가면 사용업자가 굶어 죽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 현재 이 상황들이 좀 정리가 좀 돼야 지금 이런 것들이 빛을 보지 않을까. 어쨌든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도 좋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만 좋아지면은 이 은행에서 조이는 것도 풀어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 생각을 해요. 사업들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다 보면 성과금 보너스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갖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외식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잘 되면은 또 회식도 가고 근데 이러면서 주변 상인들 막 살아나고 이러면서 나라 경제가 돌아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하게 봐야 될 게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의 기준금리와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관세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관세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 우리나라의 그 수출의 거의 선봉장에 서 있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철강 일단 지금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기사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반도체예요. 반도체 들어가면 우리나라 현대, 뭐 포스코, 예를 들어 삼성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 팔았을 때 이익이 더 적어. 이익이 적으면은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매출이 주니까 그만큼 성과금도 줄 거고 어찌됐든 뭔가를 줄이는 그런 정책으로 회사들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은행도 사업자인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긴축해가지고 줄일 수만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은 시기에는 조금 걷어들였다가 또 좋은 시기가 오면 또 풀어서 걷어들이셔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안 좋지만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분이 근데 생각하기에 이번에 이게 왜 풀렸다 생각하세요? 너무 불합리했어요 사실. 왜냐면 진짜 입장 너무 바꿔놓고 불합리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혹은 우리 아빠가 30년 동안 산 집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살았으니까. 계약할 때도 주택이었고. 근데 잔금할 때 용도 변경, 뭐 근생으로 변경됐거나 뭐 땅으로 바뀌었다 그래갖고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못 받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 억울할 것 같아. 나 같아도 안 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풀어줄 거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아니 뭐든 시도는 해봐야지. 너무 이게 과잉이 되면은 막아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 좋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몰려가지고 사람들이 과잉되면은 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해. 또 너무 이게 또 너무 침체됐다 하면 또 완화해가지고 그걸 또 살려주고 이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이게 강약 조절 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가 한번 묶었다 풀었다 했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또 이게 과열되면 또 묶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정부 정책이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세법도 그렇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 계속 보고 공부하고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좋은 타이밍을 좀 노리셔야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저희가 계속 바뀌는 것들 발빠르게 또 보여드리는 저희 빌딩 비즈니스 유튜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